정말 죄송하지만 의사는 완치를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그냥 우산이에요. 스트레스가 비라면 우산만 씌워주는 거예요. 우산을 벗으면 그대로 맞아요.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받으면 온갖 증상이 다 생기는 거다. 그게 한 덩어리다. 그래서 공황장애 치료 잘하는 의사 찾아갈 필요 없고 우울장애 치료 찾아갈 필요 없고 그럼 뭐를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냐? 원인이 스트레스니까 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서 낮춰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좋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길이다. 20년, 30년이 지나도 참 사람 사는 건 크게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양상만 조금 이제 바뀌었지 큰 문제는 역시 제일 많이 오시는 거는 1번은 경제적 문제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보통 주변에 털어놓지 않아서 친구한테도 잘 털어놓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 피폐해지고 말라가니까 그때 문을 두드리고 또 창피하니까 뭐 경제적 문제가 심하다, 뭐 돈이 많이 없어서 어렵다, 월급이 안 올라서 어렵다 이게 쉽게 터놓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울증의 기본 원인이 물론 돈이 너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너무 없어도 확실히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잘 걸리는 이제 나쁜 조건 그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가장 쉽게 또 환자를 쓰러뜨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경제적 문제가 제일 많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가족 문제입니다. 요거는 조금 한국에서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화병 걸렸어요. 많아요. 근데 이거 외국 학회 가보면 별로 이해 못 하거든요. 디보스 이혼하면 되고, 따로 살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낑낑대고 30년 동안 화병을 가지고 사냐. 이건 원인 제거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거를 왜 안 해가지고 병에 걸리냐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살잖아요. 욕은 남편 욕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가족 문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더 이해 못하는 거는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입원했다라는 거 이해를 못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은 20살 넘어가면 네 인생은 네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되면 네가 책임지고 단 부모와 자식의 연이 있으니까 마지막 혹시 너무 어려울 때는 조언을 주는 정도지 우리 같이 물질을 바치고 손주를 키워주고 이런 개념 이해를 못하고 우리 요새 어르신들 예전과 달리 이제 손주들 보다가 우울증 많이 오시거든요. 친구도 못 만나고 꼼짝 없잖아요. 아이는 이뻐 죽겠는데 내 손주니까. 근데 이제 생활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우울증에 이제 걸려서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이해 못할 일이죠. 예, 왜 손주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하다못해 더 별것도 있어요. 명절 때 많이 시달려가지고 한바탕 하시고 집에 오네 마네 자고 가네 이런 문제로 우울증 심해져서 오시고 다니던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 충분히 이해를 하죠. 아이고 명절 때 무슨 일 있어요? 아유 또 뭐 이렇게 어디에서 자냐 이런 문제로 남편하고 싸웠다 하면 이제 하는데 외국은 명절 자체가 뭐고 도대체 왜 안 가면 되고 전화 연락하고 하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왜 성인 다 된 부부의 주체나 자식의 주체가 왜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냐. 한국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는 2등이 가족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은 뒤로 많이 밀리죠. 예, 경제적 문제 같은 거는 똑같은데 이번에 가족 문제는 두드러진 현상이고요. 그 다음 순위 3순위 정도는 이제 신체적 문제죠. 어딘가 아프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만성 폐렴을 가지고 있다든지 올해 신장 투석 치료를 받는다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는 이제 만국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 환자분들이 정신과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예. 들어오자마자 처음 봤을 경우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터놓기가 어렵잖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몇 번 더 방문하셔야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오자마자 그냥 막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답답할 때도 있어요. 뭐 얘기하고 싶은데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이렇게 되면은 의사들 앞에서 처음 보는데 아무리 힘든 거 바로 얘기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의사가 먼저 답답하니까 오히려 꼬치꼬치 이렇죠? 저렇죠? 이게 힘드신 거 맞죠? 하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맞추려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내성적이고 소심한 분들인데 기다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오히려 막 맞추려고. 직장 힘들지 않아요? 직장 대인관계가 힘들겠죠? 그쵸?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정말 핵심 문제를 오히려 빨리 파악하고자 오히려 개입이 많이 이루어질 때 중심을 이제 좀 못 잡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집에 들어가면 불편해요. 이렇게 할 때 벌써 의사가 추정하거든요. 집에 누가 살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고. 아, 어머니, 아버지랑 갈등이 심하시구나.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다른 요인에 따라서. 예, 왜냐면 내가 나이가 이제 벌써 많이 지났는데 집 부모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환경이 답답하다. 부모님은 너무 좋다. 그게 내 문제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아직 직장도 비전도 없고 이렇게 넓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면 솔직히 의사가 빨리 답을 얻고 싶으니까 집이 불편하시구나. 아, 집과 환경이 가족들이 조금 공간이 작은가요? 아니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갈등이 있나요? 뭐 저기 뭐 집안 사정 경제적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자꾸 좁혀 들어가면은 환자는 뭐 맞는 거니까 또 끄떡이게 돼요. 근데 핵심 문제는 아닌데 의사가 이제 아 그거구나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들어가면 환자분들은 바로 알죠. 시간이 지나면 아 이 의사가 내가 정말 고민스러운 거를 긁어주질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미덕은 기다려주는 거. 정말 대학병원에서 힘든 건데도 의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만나서 하게끔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침묵이 좋다고 그래요. 아 이분이 기다려주면 얘기를 하겠구나. 물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지 않고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하시죠. 뭐 요새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냐, 뭐 요새 기분은 어떠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다려주는 미덕. 그게 의사가 먼저 여유가 없고 난 명의야, 난 다 알아, 무당같이 당신이 몇 마디만 하면 내 고민 파악을 다 들어줄게. 요새 그런 TV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의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고 편안하게 언젠간 본인 얘기를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예. 그게 이제 청소년, 노인이 제일 힘들어요. 청소년들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노인분들도 별 걱정 근심이 많은데 아유, 나이 이렇게 먹어서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얘기해서 뭐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다려주면 언젠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다려줌의 미덕이 가장 필요하고 두 번째 미덕은 아까 말한 대로 전공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고황장애 환자만 봐, 나는 우울증 환자만 봐 이렇게 좁혀가면은 그런 질환이 가졌을 때 다 동반돼 있고 여러 문제, 바깥 활동 문제, 집안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울증에만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전공이 없다 생각하면은 가족 문제도 들여다보고 다른 질환도 들여다보고 몸도 관리해 줄 수 있어요. 실은 정신과라고 하더라도 술, 담배 많이 하고 뭐 운동 안 하고 그러면은 정신 상태도 나빠지겠죠. 그런 것도 뭐 건강검진 해봤냐, 뭐가 이상 있더냐, 뭐 요새는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돼요. 코로나 백신 맞았냐, 맞고 잘 지나갔냐 이렇게 챙겨주는 것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공이 없다 생각하고 예, 정말 그냥 의사 대 환자로서 얘기를 나눌 때 그게 이제 명의가 되고 이제 전공이 갖춰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솔직히 정신과 교수인데 나는 전공이 이거다라고 할 경우에 오히려 좀 편협한 교수님이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전공이나 더 특수 분야의 전공이 있겠지만 정신과는 솔직히 다 섞여 있거든요.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가족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활 스트레스 관리가 있고 또 뭐 신체 관리가 있고 이게 다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울증만 본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결국에 불안 장애도 같이 가지고 있고 성격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 술, 담배나 이런 문제도 같이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나는 우울증이 아파요, 우울증 치료해 주세요 해도 결국 의사가 들여다봐야 될 거는 그 전부 다인 거예요. 가족 관계까지, 하다못해 직장 문제까지. 그러니까 나는 직장인 전문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봤자 어차피 다시 똑같아져요. 우울증, 불안증, 성격 문제, 가족 문제, 다시 대인관계의 패턴. 그러니까 어떤 질환을 전공해봤자 표현상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연결돼 있어서 전공이라 해봤자 솔직히 그냥 조금 환자분들의 홍보를 위한 거고, 실제로 정신과 의사는 전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예. 조현병 환자다 하더라도 그 안에 우울증, 성격 부분, 생활관리, 스트레스 관리, 뭐 사회활동 어차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걸 또 상담하게 되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표방하는 거는 오히려 전공을 버리고 난 전공이 없다 생각하고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보는 총체적인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못 모를 때는 전공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이제 주력한 분야도 있습니다.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쪽으로 주력을 하고 임상 실험도 열심히 하고 약물 실험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연구 분야에서는 그렇게 갖춰질 수 있는데 결국에 환자를 보다 보면 그 전공이 저를 발목을 잡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 공황장애 전공입니다 했더니 공황장애 환자분이 와서 공황장애만 묻고 뭐 우울한 거나 불면증은 다른 교수님한테 보면 되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환자분들은 물어보세요. 제가 공황장애입니까? 제가 우울증입니까? 저 화병입니까? 자기를 진단을 내리려고 그래요. 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슨 암인지, 무슨 결핵인지, 무슨 폐렴인지, 원인이 어딘지, 팔이 잘 안 움직이면 어디 근육이 문제인지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딱 진단이 나와야지 좋은 병원이고 명의가 탄생하는데 정신과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를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줘서 이 전체적인 덩어리가 오는데 단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가슴이 뛰는 걸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을 공황장애를 할 뿐이고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무기력하고 이제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쪽으로 나타나는 분을 우울증을 할 뿐이고 뭐 가슴이 막 뜨겁고 막 열나고 막 몸이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분이 화병이지 경계가 없습니다.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 가슴 많이 뛰니까 이걸 1번으로 하지만 이걸 해결하면 무기력한 게 또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화병인 사람도 결국에 이 증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인데 물어봐요. 저쪽 병원은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공황장애입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얘기 드려요. 그건 한 덩어리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는 오는데 그 나타나는 그 겉으로 보이는 게 이쪽이면 공황장애를 하는 거고 편의상 이쪽이 많이 보이면 우울증이라 하는 거고 이쪽이 많이 보이면 화병이지만 뭐 5개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타입만 조금 다른 거지 이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전체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동도 해요. 공황장애인 사람이 시간 지나면 우울증 쪽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 공황장애나 범불안 장애 쪽으로 많이 보기도 해요. 자기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변화돼요. 그러면 환자분이 오히려 물어요. 나 공황장애였는데 왜 이제 교수님은 우울증이라 하십니까? 그러면 진단이 변했네요. 그래서 진단이 변한 건 아니죠. 아까 말한 그 전체적인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편의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진단명도 나와야 되고 진단서가 필요하시면 진단명 적혀야 되고 주변에서 뭐 치료받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받으면 온갖 증상이 다 생기는 거다. 그게 한 덩어리다. 그래서
공황장애 치료 잘하는 의사 찾아갈 필요 없고 우울장애 치료 찾아갈 필요 없고 그럼 뭐를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냐? 원인이 스트레스니까 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서 낮춰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좋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럼 그 스트레스는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공황 발작 몇 번 왔어요? 뭐 집중력이 몇 프로 정도 떨어졌나요? 이건 증상만 보는 의사고 이게 이미 왔다 그러면 요거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낮아질 거니까 아 이게 오셨구나. 그럼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겠구나. 무슨 스트레스인지 찾아주고 환자분들은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알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우울하고 공황장애 왔는데 여기 병원 온다 뭐가 해결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생각의 관점의 차이로 바꿔주거나 할 때 스트레스가 똑같이 받아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이 증상 하나하나 공황장애, 공황발작, 우울증 증상, 뭐 가슴이 조여오는 신체 증상, 화병 이게 집중하지 말고 이게 왔다는 거는 이미 경고 신호가 왔으니까 경고 신호를 처리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알람을 울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는 꼭 정신과 의사가 안 해도 돼요. 간단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거를 파악하는 거는 이제 정신과가 좀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치료도 굉장히 접근이 되고 이 진료실에 들어와서 공황발작이 2번 왔거든요. 낳고 있는 건가요? 증상이 변했거든요. 이제 가슴이 조여요. 공황장애였는데 이상한 증상이 생기는데 무슨 병이 또 생긴 거죠? 이러지 말고 한 덩어리니까 스트레스를 뭘 받았나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분들이 앉아서 공황발작이 몇 번 왔다가 아니고 저랑 연습이 되면 저번 주에는 회사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공황발작이 2번 오더라고요. 스트레스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이제 환자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리면 스트레스가 연결되니까 이걸 자꾸 어떻게 때릴지 그걸 얘기하시게 돼요. 그래서 진료실에 앉아서 저랑 자꾸 연습을 하시면 증상 얘기보다는 생활 얘기. 어제는 집에 누가 속썩였어요. 그랬더니 증상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그걸 좀 낮추기 위해서 뭘 해보셨나요? 아니면 좀 계속 그런 식이면 이건 뭔가 발전이 없는데 그럼 계속 증상이 생길 건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볼까요? 환경을. 그렇게 노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접근이 될 때 궁극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또 환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황장애예요? 그러면 얼마나 치료하면 낫죠? 완치까지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의사는 완치를 못 해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데 그거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공황장애는 3년, 5년, 10년 계속 올 수도 있어요. 편의상 의사들이 1년 정도 치료하는 거는 연구 결과에 나와서 환자분들이 1년 정도 치료하시는 거는 그걸 얘기 드린 거지. 각자 다르고 원인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 증상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또 환자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우울증 주변에 들어보니까 한 2년 정도 약물 치료하니까 완치됐다는데 나도 2년 안에 되겠죠? 솔직히 저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해주고 낮추려는 노력을 같이 해줄 수 있는데 완치는 저랑 같이 할 수는 있어도 저 혼자는 못해요. 이 스트레스 제거가 안 되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약물 치료 한 1년 하니까 증상이 싹 사라졌다는데요? 그러면 그건 잘못 하신 거고 그 1년 사이에 약물 치료하면서 분명히 스트레스를 낮췄기 때문에 그분은 약이 필요 없어지신 거지 무작정 그냥 약만 먹고 1년 있었다고 완치될 리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스트레스 관리가 되면서 약이 필요 없어지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그냥 우산이에요. 스트레스가 비라면 우산만 씌워주는 거예요. 우산을 벗으면 그대로 맞아요. 약물 치료하면은 비 안 맞고 편안하긴 해. 우산을 씌워주니까. 그렇지만 약물 치료가 빠지면 비가 그대로 맞겠죠. 그럼 결국에 비에 안 맞으려면 우산만 쓰고 계속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에 비를 멈춰야 되는데 비를 멈추는 방법은 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알아야 될 크게 두 가지 원칙이, 하나는 모든 정신과의 질환은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다. 그래서 병명을 따지는 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큰 덩어리가 오는 거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니까 이 궁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약물 치료나 즉각적인 치료들은 결국에 임시방편이지 궁극의 치료는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우산만 씌워줘서 비 안 맞고 나 비 안 맞고 젖지도 않고 편안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약물이 빠지면 또 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치료를 약물 치료나 단순한 치료들로는 할 수가 없다. 결국에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의사가 없애줄 수 있냐? 죄송하지만 없애줄 수가 없어요. 단 없애는 조언을 드리거나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같이 해보거나 해가지고 낮추는 거. 의사도 그래서 이런 입장으로 바라봐야지 환자가 잘 치료되고요. 환자분들도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궁극적으로는 정말 완치돼서 병원을 떠나실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안 되시면은 죄송하지만 저랑 5년, 10년, 15년 우산만 쓰고 비는 못 마르게 하고, 예, 가끔 천둥번개치고 맞아가지고 우산도 쓰러지거든요. 약물 치료가 다 아주 튼튼한 건 아니라서 우산이 그냥 살짝 비만 가려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박도 맞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스트레스 심하면. 그래서 우박이 안 떨어지게 해야지 비가 계속 오는 상태에서는 언젠가 폭우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그 두 가지 법.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결국에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이 전공이라고 편의상 얘기 드리지만, 왜냐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게 그게 1, 2, 3순위거든요. 전공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굳이 마음속에서는 전공을 갖지 않으려. 왜냐하면 여러 질환은 다 같이 오는 거고 질환별로 보면은 그 질환만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어차피 여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자.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허무맹랑, 난 정말 이 치료를 위해서 딱 왔는데 자꾸 쓰잘데기 없는 거 물어본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처음 오시면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스트레스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어책들이거든요. 그게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환자분은 제가 공황발작이 2번 더 왔다니까요. 약이 약해요. 상담 치료? 무슨 치료? 인지행동 치료라고 있던데 그거 한번 받아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인지행동 치료 이런 기법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효과도 볼 수 있고 당연히 검증된 치료인데, 인지행동 치료 8번 받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들도 우산일 뿐이니까 비를 말리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저도 그걸 경청을 할 때 이 환자분이 요거를 계산해야지 결국에 스트레스가 낮아지겠구나,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뭐냐고 물을 때 돈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다. 직장 상사 문제,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딱딱딱 나오는 명확한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되고 그 여러 가지가 제가 특수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들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본인은 회사 문제로 생각했지만 들여다보면은 집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스트레스 생각 안 하고 평온하다고 자꾸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낮추고, 역시 내 스트레스는 회사 너가 주는 거야 하고 탓을 돌리는, 저희는 투사라고 그러는데 프로젝션, 거기에 있다고 자꾸 몰리면 실질적으로 의사도 잘못 파악하면 회사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어떻게 오히려 그러면 성과를 내 가지고 경쟁에 승리할, 이거를 상담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들여다보면 집안 문제이거나 가족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계속 열심히 묻고 또 묻고 여쭤보고 해가지고 실제로 1, 2, 3순위를 저랑 다시 짜보는 이런 치료를 할 때 저는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 화병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비를 못 멈추게 할 상황이 많죠. 그러면 우산을 튼튼하게 좀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노력안에 따라서 우산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나는 궁극적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직장이 여기고 월급이 이것만큼, 난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평생 일해도 난 여기서 일해야 되고요. 이직도 못해요. 그럴 때
그 절망감을 자꾸 생각할 때 이 회사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줬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 회사 때문에 가족들이 지금까지 했고, 지금도 일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현재 유지하고 하는 거는 월급이 적더라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직장하고 비교해봐도 나는 회사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빠지면은 단점만 계속해요. 월급이 적은 회사고 작은 회사고 나는 이직을 못하고 나이가 들었고 은퇴하면 그래. 이것만 강조가 돼요, 계속. 근데 이제 잘 들여다보세요. 아니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화목한 회사가 없는데 가족 같은 회사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10년, 20년 앞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그 보장을 확신을 갖고 계시네요. 남들은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좋은 회사 장점은 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자꾸 격하하시죠, 저랑 얘기할 때. 그렇지만 제가 갑자기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덮어드릴 수는 없고.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찾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무서운 게 부정적인 게 점유하던 것들이 조금 작아지고 긍정적으로 아예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조금 커지면서 아까 말한 힘들게 똑같은 상황이라도 느끼는 거는 주관적으로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죠. 예. 뭐 바꿀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나는 부모님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근데 해결이 도저히 못합니다. 왜냐면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기 전까지 평생 이렇게 20, 30년 나는 이거 그 어머니 성격을 못 바꾸니까 그래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 성격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왜 바꾸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부모님한테 왜 힘드냐 그러면 쫙 나와요. 오히려 1번부터 20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그래도 부모가 그 중에도 다른 부모와 달리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은 20까지 나이라는 동안 한 번도 거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아프신 적이 없어요. 아유,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병원들이 고생하는데 우리 보면은 건강한다는 거는 평상시에 그냥 상황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는 또 나한테 그렇게 집착거리지만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든 일이 터질 때 그냥 알려고 집착하고 맨날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귀찮고 못 벗어났지만 반대로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섭한 일이 벌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 수필집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면 그렇긴 하네. 뭐 내가 무슨 일 있으면 항상 관심을 가져줬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랑이 더 메마를 때는 무관심이 더 심한 건데 나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기에는 그것보다는 남면은 인내하고 1, 2번밖에 없던 게 장점이 5가지, 6가지로 저랑 대화해서 만들어지면 자,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6가지를 만드셨네요.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생각이 좀 바뀌고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나도 집안에서 약간의 그 화 누구름이나 이런 게 저절로 약간 더 돼서 요새 싸워요 그러면 그냥 글쎄 옛날보다 좀 덜 싸우고 화도 좀 덜 나는데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러겠죠?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많아지고 퍼센티지를 차지하면서 실질적으로 화가 날 평소의 상황이 바닥이 많이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봤자예요. 요 바닥에서 올라가면 이만큼 스트레스인데 그걸 조금 평상시 생각이 낮아져서 여기 하면 요만큼 올라오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화날 때 그 강도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때 제일 좋은 신호입니다. 뭐 왜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새 좀 덜 화가 나네요. 이렇게 되면 그런 효과를 보신 거죠. 예. 무의식이라는 게 너무 대단한 거라 그런 게 이제 솔직히 세뇌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무의식들이 조금씩 뭔가 가미돼서 무의식이 조금 움직이면 무의식은 1%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거는 10배가 움직여요. 근데 자꾸 생각 그 겉에만 부모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고 그러면 도망가세요. 싸우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자꾸 이거는 겉에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무의식 근본은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이 뭐가 좋은가? 그래도 장점이 뭐가 있나? 그리고 연을 뗄 수 없을 경우에는 부모라는 역할에 대해서 자식은 어떻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그런 무의식을 자꾸 얘기할 때 위에가 움직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아까 증상, 그 전에 스트레스 안에서도 한 발 더 가면 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나의 근본적인 무의식과 관념 철학이죠.
예. 보통은 그런 분들은 아까 자꾸 부모님 관계를 얘기 드리는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모랑 어때야 되는지 생각부터가 먼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부모는 이래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가 아니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념을 들여다보면 우리 부모는 사회 통념이나 부모의 역할상에서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서 부모라면 이래야 돼. 부모라면 욕을 해줘야 돼. 부모라면 자식들한테 이래야 돼. 이게 철학적인 관념으로 딱 머물러 있으면 우리 부모는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그 관념을, 부모에 대한 관념을 이런 관념상은 좋은 부모다 상을 넓혀주면 우리 부모가 정말 이상해요 라는 생각이 좀 줄면서 평상시 화가 덜 나게 되죠. 정신적인 부분의 병은 의사의 힘으로는 못 고친답니다. 반대로. 그거를 버려야 될 때 환자한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치료해드렸어요. 그 권위를 무조건 버리고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다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분 스스로 바꿔가지고 하실 때까지 노력이 힘들지만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보다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 가치관은 정신과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오히려 아무것도 더 하려고 하지 말기가 가치관입니다. 제가 환자 밑에 속해서 부하 직원같이 조언 드리고 학원인으로 수행해가지고 제가 해드리는 의사 대 환자의 관계를 반드시 이제 그렇게 제가 환자분 밑에 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뭘 하실 건데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그 입장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